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두 번째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고 한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이틀 동안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것인지를 두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늘 오전 10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사용자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앞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막판 양측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은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일 방침입니다. 투표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만큼 파업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양측의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 자율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오늘 오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고 저희 초기업 노동조합, 저희 노동조합은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측은 오늘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예고일까지 단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노사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타격이 불가피한 협력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당장 매출이 줄까 걱정인데 노사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 파업 철회하라!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거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우고 결국 그 경제적 피해와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게 된다면 고덕동 상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는 곧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후의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공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업의 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인과 협력업체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보류한 데 대해 단 1시간을 남겨두고 멈춘 거라며 며칠만 시간을 주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전략 부재와 미군의 민간인 오폭 참사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공격 재개 시점까지 언급했다고요? 네, 원래 오늘 이란을 공격하려다가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결정 소식을 들은
걸프국 정상들이 전화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2, 3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서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 mean, I'm saying 2 or 3 days, maybe Friday, Saturday, Sunday, something, maybe early next week, a limited period of time. Because we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지만 다시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곧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긴박했던 순간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I was an hour away. We were all set to go. We were going to be striking it would have been happening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백악관 경내 공사장 견학을 위해 출입 기자들을 데려가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새 연회장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버틸 수 있도록 건설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 값을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협상단을 이끈 JD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고 촉구하면서 트럼프에 힘을 보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단순한 핵 포기뿐 아니라 수년 뒤에도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차에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는 이란의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전쟁 초기 발생한 이란 여학교 폭격이 미군의 오폭이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 사령관이 출석했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아담 스미스 의원은 이란 전쟁 초기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학교 폭격 참사에 대해 군 당국의 책임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여학교가 가동 중인 이란 순항 미사일 기지 안에 있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미군 조사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it's a complex investigation. The school itself is located on an active IRGC cruise missile base. It's more complex than the average strike.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군이 폭격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쿠퍼 사령관의 발언을 보면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 공격 과정에서 학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또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전략이 미흡하다며 종전 전략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세스 몰튼 의원은 핵 합의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it doesn't seem to be going well, and I would like to know how many more Americans we have to ask to die for this mistake. Do you know? I think it's an entirely inappropriate statement from you, sir. With all due respect.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대화 불씨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습을 보류하면서도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과 선박, 관련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유력 외환거래소와 이미 제재된 이란 은행들을 대신해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감독해온 위장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해온 선박 19척을 제재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이란 정권의 무기 개발과 테러 대리 세력 지원, 개인적 부축적을 위한 수익을 더욱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며칠 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UAE 정부는 해당 드론의 출발지로 이라크를 지목했는데 이란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위장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설하고 한국인 직원이 파견된 곳인데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습니다. UAE 국방부는 기술 검토 결과 드론 3대가 모두 이라크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Iran and Iranian-backed Shia militias in Iraq conducted numerous drone attacks on Gulf Arab states during th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Iran. 하지만 이란 언론과 정부는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이란 관영 타스님 뉴스는 UAE 원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다고 군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당시 이란 정부를 규탄했던 독일 메르츠 총리를 탓했습니다. UAE조차 발사 주체를 이란으로 돌리지 않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비난 않고 이란만 탓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도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언론들은 미 국방부가 이란의 저가 드론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루카스 드론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이틀 뒤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루카스 드론으로 중동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서 이란에 뒤집어 씌운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건넨 수정된 종전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동결 자금 반환이나 배상금 규모를 놓고 미국과 인식 차이가 커 보이는데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두바이 양희락 특파원입니다. 전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의 수정 제안을 검토해 답변한 이란.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의회에 종전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이란과 인접한 지역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전쟁으로 인한 배상이 포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도 최근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포함된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고, 특히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핵 주권 향유도 강조됐습니다. 알려진 내용만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며 거부했을 때와 뼈대는 비슷합니다. 근본적인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동결 자금 반환에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배상액도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인 핵 문제에 대해 이란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핵 포기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과 간극이 큽니다. حق ایران برای غنیسازی بر مبنای موافقتنامه در واقع NPT یا 종전협상을 둘러싸고 새 수정안이 오가면서 일단 전쟁 재개란 일촉즉발 상황은 넘겼습니다. 협상과 별개로 이란군은 지난 6주 동안 이어진 휴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재개되면 새로운 도구로 새 전선을 열겠다며 항전 의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에 출입 기자들을 불러 수천억 원이 드는 건설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전쟁 상황에 적절치 않은 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시각 19일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경내 공사장으로 출입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는데요. 미리 사진 자료까지 준비해 새 연회장을 한껏 띄웠습니다. This is a gif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ore than a gift, it'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beautiful buildings that's ever been built in the country or in Washington, D.C.
그러면서 연회장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 논란을 의식한 듯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making a gift of this one. This is a gift. This is not going to be paid for by the taxpayer.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새 연회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 연회장 공사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한 주식 거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관리인들이 올해 1분기 무려 3,711건에 달하는 거래를 신고했다면서 행정부의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까운 시점에 거래가 겹친 사례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JD 벤스 부통령에게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How can you and your administration argue to Americans that you're cleaning up corruption, you're preventing fraud, you're fighting the sorts of things that harm people and people's financial situations, when the president seems to be talking up stocks that he owns, selling them and enriching himself? Come on, man. Have a little bit of objectivity in the way that you ask these question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things in that speech masquerading as a question that didn't actually get asked. The president doesn't sit at the Oval Office on his computer on his Robinhood account buying and selling stocks. That's absurd. He has independent wealth advisors who manage his money.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반박에도 정책 결정과 공개 발언이 주요 기업 주식 거래 시점과 이어진 점은 찝찝한 뒷맛을 남기는데요. 법원의 제재에도 연회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수상한 주식 거래 정황까지 불거지며 정치적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밤사이 들어온 새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군사 작전을 전격 보류한 가운데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시간을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최후 통첩인 걸까요? 네, 뭐 최후 통첩이 자주 나오니까 네. 이게 과연 공격을 하더라도 최후 통첩인지는 분명치 않고요. 뭐 하루 이틀 또 금, 토일, 주말을 얘기하는데 앞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관리인들이 주식 투자를 4,700억 건 했다는데 아마 주식 투자 또 결정 시기와 저 공격 시기가 맞물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쟁에 임하는 뭐 태도라도 그러니까 생각이 상당히 미스테리합니다. 네. 사실은 뭐 공격이라는 것 기습이 가장 효과적이죠. 공격을 하려면 기습을 하겠죠. 그런데 뭐 걸프 국가들의 요청으로 1시간 전에 공격을 미뤘다라는 말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격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작전 보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공격 결정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함선들이 출격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일종의 과장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다분히 언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저런 상황을 사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미 뭐 이란하고 지금 11주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공격 준비를 마쳤다라는 얘기는 다소간의 뭐 의미가 좀 약한 발언이고요. 본인이 이렇게 인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란 및 전 세계 언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란이 빨리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발언 정도지 진짜 1시간 전에 공격을 중단하고 또 이번 주 금토일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는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네, 진짜 공격할 마음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준비
준비한 상황에서 걸프 국가들이 요청을 해서 중단을 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얼마 전 사우디 등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걸프국들의 중단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번 전쟁을 하면서 이란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 반격을 하는 이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 전체 6개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를 비롯한 이 걸프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리고 UAE도 이제 반격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격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란 측에 다시 또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반격을 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공격을 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그 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이 여파가 얼마만큼 자기들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우리가 잘 아는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비전 2030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지금 개혁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외 투자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걸프 지역의 안정이 불안해지면은 결국은 해외 투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들의 미래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 또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걸프 국가들은 바로 이러한 안정유지, 지역 내에서의 안정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누구도 군사공격 체계 확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한 40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자, 만약에 군사작전을 준비했다면 그리고 준비한다면 이스라엘과 동시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네, 네타냐후 총리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덜컥합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번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자신들이 공격을 아주 선봉에 서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물질의 확보 전까지는 휴전의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게 이제 저는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 쪽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는 방중 결과를 서로 논의하면서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아마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하자고 권유 내지는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 총리 이름만 나오면 그 다음에는 공격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과거에도 몇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 이란의 응답을 기다린 뒤 군사공격에 나설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 앞으로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란의 어떤 부분을 타격하게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에서 최근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 인사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으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쟁을 다시 전투를 개시를 한다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지난번 1차 협상이 진행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것, 발전소, 교량,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하겠다. 이건 주로 이제 공군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르그 섬에 대해서 점령 작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 배치가 되어 있는 해병대나 공수 여단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그 60% 농축된 우라늄 441kg이 이스파한의 지하 핵시설에 아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걸 탈취 작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 큰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볼 때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과거에는 석기시대 문명 파괴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그만두면서 이란의 반응, 그러니까 협상으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서 다음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사님께서는 만약 미국에서 공격을 가한다면 발전소나 교량, 석유시설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데 이란도 지금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핵시설 주변에 방공망을 다시 가동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예. 방금 우리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과 지금 미국 간에 협의가 쭉 다 돼 있는데 벌써 타격할 목표, 표적을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할까?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작전으로 파괴한 시설이 지금 표적이 2만 개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있을까? 지상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은 이 군사시설 중에서는 결국은 핵시설, 그것도 지하에 있는 핵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스파한, 파르도, 나탄즈 여기에 핵시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그 지역에 방공망을 다시 강화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끝장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남 교수님께서는 대규모 군사 충돌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대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일시적으로 폭격을 하겠죠. 그러나 뭐 끝장전이라든가 무슨 석기 시대로 돌아가다든가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강력한 용어 발언과는 좀 다르게 현실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 사실은 뭐 미국도 미사일 재고가 지금 뭐 절반 이상 줄 정도로 군사력을 상당히 소진하고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언제까지 이란의 국토라는 게 한반도에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 정도에 대해서 폭격을 감행하고 뭐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고요. 아마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휴전에서 종전을 가기 위한 압박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충격적인 요법은 쓰겠지만 예. 그것은 한두 차례로 그치고 또 시간도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중국 갔다 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뭐 35%로 여전히 인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하게 끝장전을 밀어붙이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에도 대충 돌 때는 짧고 강한 보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부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도 보이고 있는데요. 걸프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중재한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걸까요? 네, 전쟁을 더 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겠죠. 그런데 총론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강론에서 양측이 너무 이견을 보인다는 거죠. 다시 이제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14개 역제안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쪽이 수용하면 한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적인 권리, 핵 이용의 주권적인 권리, 이거는 다 미국이 또 수용할 수 없거든요. 또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미국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패전 국가도 아닌데 전쟁 배상금을 물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뭐 통행료 비슷한 무슨 시스템을 갖춘다고 그러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수용할 수도 없고 마지막 난제 중에 난제는 핵물질의 처리고 비핵화 계획인데 2015년에 이란 핵 합의가 도출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예. 160페이지의 본문과 5개의 부속 기술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쟁 중에 이슬라마바드를 통해서 종이 한두 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는 거는 알지만 그러나 이란이 그렇게 녹록하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한데 결국은 타협인데 타협이 패배로 비춰지는 것을 양측 지도부가 다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이란 경제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만 이게 타협이 패배로 해주면 혁명수비대의 지도력이 이게 무력화될 수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양을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데 그거를 이란이 만들어 주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게 말싸움, 기싸움, 제재 싸움으로 가지 폭탄 싸움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봅니다. 양쪽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성과를 다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협상에 계속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협상에서 이란이 체면을 살릴 수준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 해체가 아니라 동결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 배상이 아닌 경제적인 혜택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란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이란은 협상을 매우 잘하는 국가입니다. 그 외교 협상의 능력과 경험이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란이 핵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배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배상금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상금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 아니면은 복구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줘야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모든 핵 시설을 해체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해체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중단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이러한 배려가 미국 쪽으로부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전쟁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핵 문제로 이렇게 협상이 도돌이표를 거듭하면서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에도 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키스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병력 8,000명을 파견을 했고 또 그리고 전투기 1개 편대 16대입니다. 그것을 지금 파견을 했고 또 드론 부대도 2개 대대를 파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걸프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그 적국에 대해서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를 중재를 하고 있다. 이게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걸프 국가들 중에서 여태까지 협상에 임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오만의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중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만은 상당히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을 때 휴전 협정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나라가 또 카타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중재를 부탁을 하면은 더 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판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발 물러설 때다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호르무즈 상황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봉쇄에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노후 유조선을 저장고로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이 석유라는 것은 뭐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잠궜다 틀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계속 틀어놔야 됩니다. 한번 막으면 이게 다시 재개하는데 어려운
어려움을 갖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수출로 문제가 없었는데 수출이 막히니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가 왔고요. 결국은 노후 유조선을 갖다가 저장 시설로 사용하는데 뭐 이란 보도를 보니까 4,200만 배럴의 저장 시설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2,400만 불 정도도 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경제적 압박 수단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력은 사실상 이미 조금 한계 드러난 것을 봤고 결국은 제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란의 위장 기업들을 19곳을 제재한다든가 계속 경제적으로 이제 숨통을 조이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절에도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 원유를 수입해라. 그래서 이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오늘 내일 사이에 이란이 또 손을 들고 항복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소모전이고 끝없는 어떤 휴전이 지속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노후 유조선을 석유 저장고로 쓰는 걸 두고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그동안 정말 많이 겪으면서 이른바 좀 버티기에 능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은 것은 벌써 1979년부터니까 47년간을 이제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경제적 기능은 상실했지만은 일단 버티기 경제는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버텨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미국이 역봉쇄를 통해서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여태 수출, 그 석유 수출하는 자금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자금으로도 사용되었었고 또 통치 자금으로도 사용되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는 이제는 자기들의 존재 가치, 정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티기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이 정권이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협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남은 시간은 우리 남우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또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을 유념해야 한다, 위장 작전을 유념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란의 입장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그 보도를 보고 느끼는 점은 이란이 조금 무력 공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제 전쟁 심리전을 전개하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남호를 공격할 나라는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란밖에 없는데 이란은 이제 심리전 싸움에서 도덕적으로 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 3개 국가들의 선박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 이란 혁명 수비대 소행이다. 그러면 이란에 대한 비난이 집중하죠. 지금 한국 정부도 이란이 아닐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 희한한 또 표현을 써서 이란에 대한 우회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선박이 피해를 봤는데 이란 정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란이 이제 발을 빼면서 약간 위장 작전으로 돌아서는 것은 이 전쟁이 이제 새로운 또 차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호 피격에 대한 이란의 주장은 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이른바 NCND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란의 외교적인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남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이 바라카 원전이 지금 또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게 서쪽에서부터 날아온 드론이다. 그 서쪽이라면은 지도를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을 상당히 암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UAE 측에서 이번에
어제 발표한 것이 이것은 이라크 쪽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라크 쪽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에서 쏘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얘기가 타임스 통신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변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다 밝혀집니다. 왜냐하면은 레이더 추적 장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올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란 측으로서는 앞으로 외교적인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국에서 심리적 여론전까지 동원하는 모양새인데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지 계속 좀 두고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조롱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업계에선 정용진 회장의 발빠른 대응의 배경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 글로벌 측이 탱크데이 파문에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 대응으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본사 간의 독특한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사들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35%나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신세계그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부동산 영끌 움직임과 비투 수요가 늘어난 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무려 14조 원 늘어났는데 한국은행이 2002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비은행권, 즉 이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쏠렸다는 건데요. 대출 규제가 집중된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은 2천억 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 신협 등 이금융권의 대출 잔액은 8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문턱이 낮은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험사와 증권사 등의 대출 잔액도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증권사가 포함된 기타 금융중개회사의 증가폭이 4조 8천억 원으로 가장 컸는데요. 특히 증시 호황이 이어지며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비투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비투 수요가 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의 비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빚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 바로 대출 금리가 오를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국내 국고채, 금융채 금리도 함께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비투족의 경우 증시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예정된 총파업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전체 크기만 축구장 400개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평택 캠퍼스 직원은 14,000명 정도로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10,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사는 오늘 새벽 0시 30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전 10시부터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곳 주변 상인들과 협력업체들까지 삼성전자 노사 협상 상황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으로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면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극단적인 쟁의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DX 부문의 직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 기일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삼성전자 DX 부분 조합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기일을 엽니다. 핵심은 DS 부문 중심 초기업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가처분 결과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협상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무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노사가 파업 하루 전 막판 협상을 앞둔 가운데 오늘 오전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세 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경북 안동을 찾으며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건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4번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셔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安東で、シャトル外交が、実践できるということはもう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두 정상은 10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사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불안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석유 제품과 LNG의 스와프, 즉 상호 융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양국 산업부는 LNG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LNG 수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現下の国際情勢を踏まえ、重要鉱物を含む日韓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は重要です。 인공지능, 우주 탐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의 DNA 감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고향 셔틀 외교로 쌓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숙소가 마련된 호텔 앞까지 나가 파격 영접을 했습니다.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했는데 사실상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탄 차량이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 속에 호텔 입구로 들어섭니다. 호텔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대도 배치됐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맞이합니다. 이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처럼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상대국 정상을 환영한 겁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하루 전부터 나라현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못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화합을 의미하는 안동 화해탈은 물론 조선시대 양국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소개했던 한지로 된 가죽 가방과 홍삼 등도 건네졌습니다. 또 만찬 메뉴로는 안동 종가의 격식 있는 전통 닭요리 등과 함께 만찬주로 나라현 사케가 곁들여졌습니다. 次回は日本にお越し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温泉にしようかな、どこにしようかな、とっても楽しみに、美しい場所にお連れしたいなと。 두 정상은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론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봤고 강위에서 펼쳐지는 창작 판소리 공연도 즐겼습니다. 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이 촘촘한 일정을 함께하며 한층 더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용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회담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이라는 실질적 성과의 뜻을 모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양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일단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이것도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본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역시 이제 완전하게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신뢰, 우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셔틀 외교의 정말 그 어떤 장점이 상호 간의 어떤 마음을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정착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안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 총리를 환영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이 일본 총리를 큰 목소리로 환영하는 그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본 내 불신 같은 것도 굉장히 불식이 됐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다카치 총리에 대한 역시 이제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불식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양국 정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마련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항상 우려됐던 부분은 과거사 문제같이 어떤 예민한 문제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조차 대화가 중단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로 압력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기본적인 관계 진전은 어렵다. 일단은 가시적인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조세 탄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DNA 감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고 이건 과거사 문제이고. 그리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역사 문제에서도 훨씬 더 일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제 실용외교 사실 실용외교라는 것은 일본이 주요 타깃입니다. 실용외교 가장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한일 관계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처럼 어떤 충돌하지 않고 한일 양국의 실을 통해서 협력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마련됐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보 쪽에서 두 정상의 메시지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얘기를 빼놓은 것은 현재 중일 갈등 이 부분 때문일까요? 지금 이제 중일 갈등 굉장히 악화돼 있고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연내에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셴젠에서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일본을 초청하겠지만 셴젠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일본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만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군사 패권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호주,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중국을 어떤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곤란하거든요. 실용외교는 역시 이제 중국, 일본 또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를 역시 가져나간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일 관계, 한중일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시시각각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예우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균형점을 잘 잡았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쪽의 그 협력 성과도 보겠습니다. 호르무즈에서 그 석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한일 양국의 이제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양국 모두 그 원유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돕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제 말씀대로 지금 일본은 그 중동 석유 의존도가 90%가 넘거든요. 우리도 7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원유를 필요할 경우에 수합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3일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비축되어 있습니다. 203일치가.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199일치가 비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원유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빨리 끝날 전망도 없습니다. 전쟁이. 그런 점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수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좀 빌려주고 그리고 일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빌려주자라는 점에서는 일부 진전된 거죠. 그리고 이제 LNG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LNG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라 구매를 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구매합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이 지금 그 구매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3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과 딜함으로써 그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LNG 선을 공동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훨씬 더 유익하게 한국이나 일본에게 기업이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는 사실까지 지금까지 거의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정 자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가를 떨어뜨리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점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한일 양국이 실질적으로 뭐 무슨 그 에너지 자원을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것 자체보다도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요자 측에서의 교섭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예. 이제 그 이란과의 관계가 일본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아라구치 지금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주일 대사로 4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밀하고 이란 외교에 굉장히 일본 측은 그동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거든요. 사실은 한국이 거기에 같이 개입이 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란 관계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나무 피격으로 여러 가지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측으로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마도 그런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정상회담 또는 확대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미일 동맹,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마찬가지로 일본 측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정보 공유 또는 이제 어떤 스와프 이런 걸로 현실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예. 북한 관련 언급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핵과 미사일 얘기를 언급했었거든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대화 재개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심했습니다. 역사 갈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근저에 있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양국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는 이제 일본 측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은 뭐냐?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특히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일본이 안전한 방위선을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강조하는 것은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 지금 한중일 관계 또는 이제 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CPTPP 가입 의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뭐 어떻게 의제로 다뤄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마 사전 협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협상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CPTP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하고 축산물을 전부 다 90%에서 95% 정도 개방해야 됩니다. 그 12개 회원국들이 전부 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CPTPP는 일본 측이 주도하고 있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 측에서
세계에서 지금 아직 유일하게 지금 그 후쿠시마 현의 8개 지역에 있어서의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측은 만약에 한국이 CPTPP에 들어오고 싶다면 이걸 풀어줘라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게 논제에 올려가지고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양보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게 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사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오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TV를 통해서 그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을 본 국민들은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의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총리 취임할 때도 여자 아베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매우 친절하고 또 한일 대화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카이치 총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도 강해서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어떤 수단 같은 걸 잘 활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어떤 우파적인 경향 또는 이데올로기 어떤 그 우익 발언 같은 것도 지금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일본 외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도 굉장히 약화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다카이치 총리한테 제발 좀 중국 너무 건드리지 말아라. 쓸데없는 발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베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뒷배가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일 관계는 너무 악화돼 가지고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내 회복 아마 2, 3년은 어렵지 않을까. 아베 총리도 야스쿠니 가고 나서 4년 걸렸거든요. 중일 관계 회복되기까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유일하게 정말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가장 마음 편한 상대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보행로에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 주변에는 주차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여기서 친 거야, 애기가. 그래서 못 꺼내고 엄마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관리실 뛰어가고 난리인데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해도 애가 안 빠지나 봐. 큰일 났다 싶었는데. 구조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아이는 이곳 놀이터에 가기 위해 건널목 옆으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달 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원차에서 내려 건널목을 건너던 7살 아이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2,800여 건에서 2024년 3,2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안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그 허점이죠. 이거. 그러니까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삼성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A씨와 동생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자매는 지난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가해자들의 실명과 주소 등이 담긴 판결문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힙합 공연이 예정됐다가 취소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오는 23일 서거일을 연상케 하는 고인을 모욕하는 기획으로 확인된 해당 혐오 공연이 재단의 대응으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래퍼 리치 이기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 공연에는 리치 이기 외에도 다수의 래퍼가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리치 이기가 그동안 다수의 음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거나 서거 방식을 직접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왔다며 재단은 이번 공연 역시 혐오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한때 5% 가까이 추락하며 7,3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장중 8,000피를 찍고 급락한 이후부터 코스피는 연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9시가 넘어서 현재 개장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살짝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7,27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미국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73% 오르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7,3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1,07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무려 41조 원이나 매도했는데 개인이 모두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은 파업과 이란 전쟁 등 불확실성만 거치면 다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1,500원 위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1.2원 오른 1,509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연일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시 사진은 수사 자료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그럼에도 망자나 유족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검시조사관 A씨가 지난 2024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사진은 A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 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식별이 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는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회에서는 수업과 연구에 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8년 만에 방남한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오늘 저녁 7시 수원FC와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에서 맞붙습니다. 지난 17일 입국한 내고향 여자축구단 선수들은 어제 15분 동안 공개된 공식 훈련에서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북한 축구팀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갖는 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고 여자 축구 클럽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오늘 준결승전에서 이기는 팀은 멜버른 시티, 도쿄 베르디전 승자와 토요일 오후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놓고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때일은 여름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과 함께 겉옷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중부 서해안과 영동, 제주 산간에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봄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9도, 대구는 18도 등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고 다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